네, 기성 뉴스가 지나친 청년 뉴스를 되짚어보는 SBS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규 10회차 방송이고요. 진행을 맡은 이슈 취재팀 이경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들 한 분씩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슈 취재팀 김민정 기자입니다. 네, 저는 원종진 기자입니다. 정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불법 촬영물입니다. 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 불법 촬영물로 인한 촬영물 성폭력 실태와 대응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훌륭하신 저희 불청객 불타는 청년의 손님을 모셨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섭외를 해주신 정혜경 기자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불타는 청년의 불청객으로 오신 분은 불법 촬영으로 이제 고충을 겪고 계신 피해자들을 많이 돕고 계시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서승희 부대표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사성.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 오시느라고 이 목동까지. 아침에. 네. 사무실이 어디쯤에 있죠? 저희 대방역에 있는 서울 여성플라자 안에 입주해 있습니다. 아, 서울 여성플라자 안에 있구나. 한사성 하면은 이제 보통 쉽게 이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좀 발음하기도 좀 네, 힘들어요. 한사성. 한사성. 네, 정확히는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네, 그냥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어느 뭐 대응하는 시민단체라는 이미지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네. 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단체는 이제 음. 온라인 공간,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폭력, 젠더 폭력을 모두 포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워낙 심각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지원도 하고 있지만 다른 온라인 공간 전반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피해 지원과 더불어서 정책이나 교육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자를 하니까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뭐 보도 자료도 되게 많이 나와요.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뭐 그거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많이 보도를 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좀 수치적으로는 어떤가요? 네, 저희도 가끔 이제 통계를 보면은 네. 새삼스럽게 놀라는 때가 있는데 네.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2016년 대검찰청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 24.9%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에 네 한 건 중 한 건이 건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였고 2018년 통계로 봤을 때는 약간 줄어드는 전체 비율 중에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수로는 늘은 거죠. 네, 기준만 좀 맞습니다. 줄어든 거고. 주로 어떤 것들이죠? 뭐 몰카 범죄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도 스스럼 없이 쓰고 있는 용어이긴 한데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예. 어떤 식의 범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했을 때 몰래 찍히는 것, 네, 네. 그리고 몰래 찍던 동의하에 찍던 만들어진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는 것, 혹은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혹은 그를 이용한 다른 방식의 합성이라든지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유형들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단체가 이제 어쨌든 이제 시민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결성을 하신지도 크게 이제 오래되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를 만들게 되신 좀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 공간에 2015년도부터 이제 소라넷이라든지 혹은 남초 커뮤니티 등지에서 혹은 웹하드에서 이런 방식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 사회가 말하지 않았다는 그 심각성을 많은 여성들이 인식하게 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2015년, 2016년 그때부터 이제 저희 단체 지금 활동가이신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직접 그 문제를 타겟팅해서 해결하는 움직임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너무 엄숙하지 않아요? 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엄숙해진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좀 쓸 때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보도할 때 몰카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서스름 없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요즘 뭐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잘못 쓰이는 네, 용어들, 잘못 쓰인 용어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몰카라는 네. 단어는 이제 확실하게 불법 촬영으로 대체해서 불법 촬영.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단어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해서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저희 단체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는 이제 법의 언어로 이게 범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단어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을 바로 이야기하자면 디지털 성폭력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초점 맞추어서 이야기할 때는 사이버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근데 디지털 성폭력이랑 사이버 성폭력이 다 처음 듣는 분들 아예 이 단어 자체를 네. 기사라든지 다른 데서 못 접해보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약간 이제 감수성이 다를 수도 있는 게 이제 최근에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우리는 살면서 남자들은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낄 때가 그렇죠. 별로 누가 없잖아요. 나를 네. 몰래 화장실에 갔을 찍는다는 때, 뭐 이럴 때. 그건 되게 실체적인 위협이긴 해요 여성들한테는. 네. 저희만 해도. 네. 그리고 영화에서 보니까 네. 되게 막 움츠러드는 화장실 안에서도 네. 막 그쵸.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런 잠재적인 이제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에너지를 평소에 되게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안전하지 않은 화장실에 갔다는 생각이 들면 네. 어플을 다운 그때 그 자리에서 진동을 해놓을까요? 죄송합니다. 김민정 기자 네. 연차죠. 네. 이런 아마추어 같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플을 그 자리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네. 그거를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 근데 카메- 효과가 그 또 있어요? 없다는 있는지 말도 없는지 몰라요. 근데 몰라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근데 되게 막 안전하지 그러니까. 않다고 느껴지는 화장실에 갔는데 막 구멍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삐비비 있나 한번 해보고 화장실 이용할 때가 있고. 근데 저도 사회부 있을 때 네. 그 불법 촬영 범죄 그 보도 자료를 경찰이 많이 내서 한번 이제 취재를 많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는 이제 몰카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몰래카메라 주로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제 취재할 많이 때 쓰죠, 저희. 많이 쓰죠. 잠입 취재할 때 잠입 취재 이런 쓰기도 거 할 때. 하고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경찰에서 보도자료 보면 이렇게 뭐 하세요, 뭐 권고나 제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주변에 몰래 카메라가 있는 것 같으면 둘러보고 뭐 신고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더 물어봤더니 그 몰래 카메라 김민정 기자 말한 것처럼 네. 그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뭐 기계 같은 게 소형 기계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이거를 몰카를 찾을 수 있는지 네네. 그거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만하게 생겼던데 뭐 이렇게 눈을 탐지 갖다 기계가? 대고 이렇게 어. 보면은 몰카가 있는 자리는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요? 이 어플도 그렇게 소개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처럼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몰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플도 그렇게 소개가 돼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러고 저는 바로 지우거든요. 얼마나 어플. 효과가 있는지는 김민정 기자가 취재를 통해 네, 한번 네. 음. 한번. 시청자들에게 네. 이런 정확한 문의도 좀 사실을 알려주시는 걸로. 네.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그 불법 촬영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저희 단체는 아무래도 그런 질문을 해주시기보다는 피해 피해자. 이미 이미 당한 피해를 분들. 당하신 네. 분들이 네.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의 그렇죠. 상담 위주고요. 뭐 기자님들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약간 그런 방면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피할 수 맞습니다. 있는지. 네가 조심해라 뭐 이런 네, 식의 그게 초점을 맞춰지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피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그거를- 저희는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쵸.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담을 많이 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지와 관련한 그런 상담 내용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가해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해자가 주로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연령대 혹은 이제 모든 다양한 직업, 네, 그래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사람,
그리고 거의 대부분 남성이고요. 음. 그렇게밖에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경향성이 네. 없다는 거죠. 그냥 어떤 이제 경향성이 없다.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던데 그 우리나라 화장실이나 이런 데 불법 촬영물 범죄가 심각하다고 BBC 뭐 이런 데 한번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심한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좀 디지털 뭐 불법 촬영물 성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네. 실제로 비슷한 지점도 있고 굉장히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지점이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기가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하면서 이런 류의 폭력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이제 비슷한 지점인데 한국이 굉장히 특수한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몰래 찍는 것 자체에 대한 욕구, 그런 행위의 빈도수라든지 범죄 발생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특히 한국 사회의 특징적인 건 산업화된 방식의 성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하드 카르텔이라든지 소라넷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이제 한 해에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이 폭력을 산업화시켜서 이것이 대중화되도록 하는 방식이 이제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 이제 피해 촬영물들을 국산 야동이라는 이름으로 소비하는 그 소비 문화도 취향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특수성이라고 하자면 그런 산업 구조와 문화 구조 이것이 한국의 특수성입니다. 어쨌든 그런 산업적인 측면이 오히려 이런 불법 촬영, 디지털 성폭력을 더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는 있겠네요. 그런 산업적인 측면. 네, 부추기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이 보니까 또 그 산업이 다시 한번 더 커지기도 하는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더 선순환, 우리에게는 악순환이지만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은 좀 덜한가 봐요. 그게 형량 뭐 이런 거의 차이 그건 왜 때문인가요? 그러지? 뭐 왜 아니요, 그런가요? 그게 그거라기보다도 저희도 이제 작년에 너무 답답해서 계속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그런 사이트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경찰 쪽에서. 네. 그래서 그 해외에 있는 저희 같은 이런 사이버 성폭력 네네.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을 연락하고 그리고 국제 연대체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국제 연대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호주에 있는 이세이프티라는 단체 거기도 이제 피해자분들이 찾아오면 삭제해주고 상담해주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삭제하는데 3일이면 90%의 확률로 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 대체 사이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상 그 영상들을 네. 유포된 영상을 네. 3일 만에 90%의 경찰에서? 확률로 아니요. 그 어디서요? 시민단체에서. 단체에서 네. 그걸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비디오 콜로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유포되는 유포지, 그러니까 얘기를 한참 하다가 알게 된 거죠. 유포지 자체가 우리나라는 웹하드라든지 불법 사이트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번 유포되면 거기서 다운받아서 다시 유포되고 하는 이런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공고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마켓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사고 팔고 유통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켓이 없다 없구나. 보니까 몇 군데 올려봤자 SNS 올리거나 뭐 이제 남쪽 커뮤니티 뭐 한두 군데 올리고 열심히 올려서 10군데 올려봤자 3일이면 다 찾아서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것을 보고 있고 다운받고 유포하는 그 행위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사실 3일 만에 찾아서 삭제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포된 영상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찾아내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한국과 이렇게 호주가 이런 방식으로 다르구나. 그래서 물론 처벌법도 어느 지점에서 더 나은 게 있지만 사실 제 감각으로는 법이 정말 너무 괜찮아서 범죄가 안 일어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산업구조와 문화구조의 기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폭력 발생 양상이나 빈도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웹하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줄 잘 몰랐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수성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해외 웹하드가 잘 없다는 네. 게 저는 좀 충격적이네요. 웹하드라는. 근데 오히려 그 플랫폼이. 웹하드도 어찌 보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스스로 되게 잘 발전시켰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유통시켜도 되는 콘텐츠를 저작권료를 팔고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걸 유통하는 건 당연히 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네, 네. 그런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그러니까 피해 촬영물들은 저작권자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수익의 원래는 저작권료가 한 70% 가까이 되는데 전체 수익을 웹하드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촬영물들을 유통시키면서 그 회원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고 해왔던 시기가 한국 사회에서 벌써 10년이 되면서 그런 이제 공고한 산업 체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업체한테는 이익률이 엄청 많이 나는 그렇겠네요. 그런 뭐 저작권도 없고 뭐 네, 그냥 그리고 상품을 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엄청난 수익률이 나죠. 가해자분들은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되게 뭐랄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구조화에서 유포되고 그렇게 쉽게 사들일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가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범죄다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긴 하나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네.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연을 나갈 때에 이 폭력의 실태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같은 강연 나갈 때 가끔 이제 거의 청중이 남성분들만 있는 그런 강의도 있어요. 뭐 육군 그래요? 사관학교라든지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군대라든지 어. 경찰 조직 막 이런 곳들에 이제 강연 나갔을 때의 네. 반응이 이제 딱 확연히 보이는데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면서도 이 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본인에게 가해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상들을 보고 지나쳐 오거나 혹은 직접 그 영상들을 봐왔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 저 제 쓰레기니까 제가 가해자지 이런 식으로 타자화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도 뭐 그렇죠. 연예인 영상 같은 거 단톡방에서 한 번씩 봐봤고 이렇다 보니까 가해자성이 있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강의를 듣기 좀 힘들어하고 그렇죠. 불편한 모습이 보이다가 이것이 전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지. 내가 이제 반성과 함께 그 영상 속에 보여졌었던 그 이미지나 콘텐츠가 아니라 피가 통하고 살이 뜨거운 인간이다. 그래서 내가 그 인간에게 폭력을 저질렀다는 그 감수성이 생기는 그 포인트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그와 같은 전환 포인트를 맞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또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그것을 즐기는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욕망이 없는 그런 분들은 피해자가 죽었다. 피해자가 힘들어한다. 이런 서사 자체가 그 영상을 더욱더 자극적으로 희소성이 즐길 수 있는. 있는 서사. 그래서 이거 유작이랍니다. 내려주세요. 그 밈 자체도 이 국산야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남초 커뮤니티를 통해서 점점 이제 온라인 밈으로 확산이 됐었던 건데 그렇게 이제 더 유작이라고 하는 피해 촬영물들은 더 잘 팔리는 셀링 포인트가 되는 그런 이제 그쵸. 두 그건 가지 좀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두 유작이 가지 잘 팔린다. 포인트가 이런 있는 식으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러면 그런 어떤 거대한 유통 구조 속에서 가해자들 실제로 불법 촬영을 촬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웹하드에 이런 영상들을 넘기게 되는 요인이 보통 어떤 것들인가요? 웹하드에 넘기게 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그냥 뭐 친구들이랑 공유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유출시켜버리는 다운받아서 거. 올리거나 아니면 토렌트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릴 수도 있고 사실 아무데나 올릴 수는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헤비 업로더라고 하는 그걸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혹은 보통 웹하드 업체들이 그걸 직접 수집하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풀리면 적극적으로 콘텐츠 상품화해서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대안이
그렇게 불분명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웹하드부터 빨리 어떻게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네, 그게 잘 안 되나 네. 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네. 저희도 이제 웹하드 카르텔 공론화 이후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경찰에서도 전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실제로 실소유주 중에 이제 몇 명이 잡혀서 구속돼서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웹하드 산업은 공고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웹하드는 국내 사업자다 보니까 피해 촬영물 유통 자체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유통 콘텐츠로 대체한 것이 처음에는 중노에서 중국 노모자이크에서 아. 중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 왜냐면 한국 여성들의 피해 촬영물은 외국의 그런 네, 이제 위험하니까 위험 비용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음. 중국 여성들, 동남아 여성들 피해 촬영물도 유통하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문제 제기하니까 BJ 법방으로 하다가 이제는 전반적으로는 그 피해 촬영물 유통 추세 자체는 줄어서 여전히 이제 견제는 해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통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플랫폼은 그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 포르노 사이트들 100개가 훨씬 넘는 그 사이트들에서 정말 이제 무법지대에서 엄청나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웹하드 좀 공개되어 있는 웹하드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해서 잡으니까 이게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좀 잘 수사하기 힘든 쪽으로 유통 경로가 바뀌는 추세인 것 같던데 최근에 한겨레 보도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뭐 좀 그런 불법 촬영물 같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실제로 그런 수법들이 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근데 풍선 효과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반대해요. 음. 네, 왜냐하면 어떤 마땅히 음. 풀어줘야 될 욕구가 있어서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유통이 차단되고 줄어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나의 욕구 삼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애초에 그 피해 촬영물을 보거나 혹은 유통하거나 하는 가해 행위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냥 어디론가 더 삐져나오게 커지지 않고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하드에서 너무 당연하게 웹하드 이제 랭크 1, 2, 3, 4, 5위를 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당당하게 유통됐던 피해 촬영물들을 더 이상 웹하드에서 그렇게 유통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아니라 그냥 줄어들었다.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인하지 않게 되었고 다른 공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견지하고 그 폭력을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감각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피해자분들 되게 연락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단체분들도.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어떤 되게 고충 겪고 있는 막 멘붕한 분들이 되게 연락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주로 그 부탁하는 게 그러면 뭐 불법 촬영물을 어떻게 하면 삭제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오는 건가요? 네, 질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라는 걸 알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방식으로 최초 상담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피해 지원 프로세스 자체가 이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 지원 프로세스가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상. 이것에만 타겟팅한 방식의 이제 삭제가 들어가고 의료 지원이 사실 필요 없는 이런 피해 지원에 대해서 프로세스 기획할 때에 저희는 심리 치료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많은 분들이 원하실 줄 알았는데 막상 피해 지원을 이제 시작해 보니까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심리 치료고 뭐고 당장 삭제. 삭제. 그리고 두 그렇죠. 번째로는 그걸-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 가해자 처벌하고 처벌을 통해서 재유포를 막고 싶다. 그렇죠. 그런 요청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벌이 최고의 심리 치료. 맞습니다. 피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좀 질문이 있자면은 한번 해보시죠. 일단 규모부터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의뢰를 하고 있는지 한 세상에. 저희 단체는 이제 올해 네.
죄송합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통계로 봤을 때는 네. 이제 300분이 넘는 네. 분을 300명이 이제 넘게. 한 여기 해간 말씀이시죠? 네. 이 단체를 알고 찾아온 사람만 300명이네요. 300분이 넘고요. 그게 저희- 본인 피해 상담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자신의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죠. 이제 어떤 분마다 이제 증거물 확보 정도도 다르고 저희가 지원한 상담의 유형도 모든 분들이 이제 몰래 찍힌 경우는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럼 의뢰한 피해자가 이렇게 의뢰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자면은 아무래도 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그 부분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의뢰를 주시면 이제 피해 경위를 파악하죠. 그래서 저희 상담 일지가 있는데 네네. 그 폼에 이제 꼼꼼하게 그 상담 사례를 이제 체크를 해서 어떤 뭐 가해자 연령대, 뭐 피해자 연령대, 어떤 상황에서 언제 피해 인지 후 며칠 이내 상담 주신 건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 이후에 피해자 분께서 원하시는 조력 조치.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지원이 가장 필요하신지 당연히 중복 네, 지원이 네.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의 유형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의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조력의 가장 큰 부분은 삭제, 두 번째 처벌. 네, 이렇게 특히 이제 된다고 볼 수- 유포의 경우에는 거의 음. 삭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데 지원입니다. 되게 이제 어떤 경험이 많은 활동가 분들이시라고 해도 그 유포되는 경로를 일일이 다 이렇게 따라가기가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메신저로 유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좀 추적을 하시는 건가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방 밖에 있을 땐 사실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쵸. 네. 이제 피해자분이 어느 정도의 만약에 본인이 직접 대화한 메신저 창이라고 저 한다면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네. 네. 얼마나 많이 그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계신지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 이제 불특정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촬영물과 피해자분이 원본을 보내주시면 그것과 같은 영상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크롤링하고 리스트업해서 삭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몇 퍼센트 정도가 그러면 통상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국내는와 그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곳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 서버가 국내에 있어서 수사권 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삭제 요청을 했을 때 거의 100% 지워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곳 혹은 SNS 같은 곳들은 이제 국내에서의 삭제 요청에 대한 어떤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그것을 따를 의무 권한이 그리고 운영자들이 다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본인들의 수익이고 그게 본인들의 콘텐츠인데 그거를 삭제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황당한 요구 같은 거를 해요. 피해자 분의 민증과 네. 사진을 보내서 이 영상의 주인이 맞는지 우리 사이트에 확인시켜라. 불법 운영 사이트인데 어디서 나온 당당함이죠. 정말 황당하죠. 그 영상의 주인은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삭제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 차단하거나 저희 아이디 자체를 탈퇴시켜 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서버가 해외에 있는 곳들은 삭제율이 근데 예전보다는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잡힐 수 있다. 네, 본인들이 네. 따르지 않았을 때 견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랑 같은 거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저기를 온라인 사이트에서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지워달라 그러면 나 싫은데 이거 뭐 내 건데 하는 게 뭐 사실상 거의 뭐 인신매매랑 비슷한 그런 나의 신체와 인격과 어떤 사생활을 누군가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게 되게 끔찍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담론 사업으로 이 폭력의 속성과 이 폭력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이야기들을 모아봤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키워드도 여성 거래. 이것이 사실상 어떤 거래의 여성이 거래되는 방식으로 이 폭력의 핵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300분 정도가 작년에 신고를 상담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담 요청을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하신 분들일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자기 속으로 앓고만 계신 분들도 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은 숨은 피해자들 이분들이 좀 피해를 꺼리는 이유는 좀 있을까요? 네, 사회적인 낙인이 가장 큰 이유라고 음. 생각하는데요. 아직도 한국 사회가 네. 이렇게 이제 성적인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자에 대해서 낙인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녔으면, 그쵸. 얼마나 이제 자기가 간수를 잘 못했으면, 그런 사람 못 알아봤으면 저런 피해를 당했겠느냐, 그런 이제 낙인적인 시선이 있다 보니까 가장 이제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공간인 가족한테는 이야기하기 가장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네, 가족한테 친구, 그 네. 얘기하기가 뭐. 뭐 네. 아빠한테 얘기한다? 음, 상상하기 상상하기 힘든 어렵죠. 일이죠. 그렇죠. 뭐 직장 동료나 맞아요. 친구에게도 조력을 구하기 음.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분들이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2차 가해가 오히려 더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봤었던 조금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었던 2차 가해 사례는 이제 네. 직장에서 그 피해자분에게 퇴사하라고 한 거예요. 네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아.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요즘 그게? 일은 아니죠. 2018년에 있었던 작년이네요? 일입니다. 아. 이거는 기사를 써야겠는데요. 네가 회사의 명예를 네, 그래서 더럽혔다고? 노무사 분을 막 같이 찾고 이랬었던 기억이 글쎄 있어요. 해결이 좀 됐나요? 회사 쪽이랑은? 아니요, 잘 되지 않았고.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게 퇴사 야. 사유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식으로 그거는 나오면 정말 2차 가해이기도 하지만 상당 엄청난 폭력이죠. 이 그쵸. 사회가 저지르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저도 여성 입장에 쉽게 이입을 해보자면 정말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또 뭐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할지에 대해서 자신들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도 엄청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불법 촬영해가지고 고소를 했더니 판결문에 자기 이제 불법 촬영된 사진이 실리지를 않나. 오히려 이제 그런 수사기관에 이야기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의 시작을 자기가 좀 자인한다고 생각하는 측면 때문에 더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이제 내가 성폭력 사건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경찰이 정말 날 도울까? 날 이해할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감각이 이미 다들 배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수사기관과 공권력, 그럼 검찰 단계에서는 내 폭력을 이해하고 재판부는 정말 정의롭게 판결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신뢰가 없고 실제로 신뢰를 갖고 싶어도 믿고 싶어도 잃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다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 성폭력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걸 다루는 방식까지 다 그냥 우리 그냥 여성 혐오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성 혐오와 연관 짓는 거에 대해 좀 불편한 시선을 가진 분들도 꽤 많죠. 네. 그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원래 여성 혐오 부분을 좀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마 그 분들께서는 여성 혐오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다르게 하고 그럴 수 있기 있죠. 때문에 네. 내가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게 저는 그 이제 특히 이런 이 사이버 성폭력 같은 이런 이제 불법 촬영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여성 혐오로 갈 것까지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무슨 뭐 담론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실정법 위반이고 그냥 사실 거의 인신매매에 준하는 이 심각한 범죄라서 무슨 뭐 이게 뭐 어떤 뭐 페미니즘 담론이나 무슨 뭐 그런 거를 끄집어낼 것도 없이 이거를 하는 거는 되게 이게 생각해봐라. 너네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봐. 이거 누구 죽일 수도 있는 거의 죽이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선을 좀 그어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남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 국면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되게 어떤 죄의식이라던가 그러니까 남자라고 뭐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제 어떤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좀 유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어릴 적에 그런 기억들을 이제 해보면 막 이렇게 아름아름 몰래 친구들이랑 막 처음 막 그런 거를 접하는 경우들을 보면 막 아름아름 몰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하고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전해져 학습이. 내려가는데 얼마 전에 정준영 사건 뭐 이런 거 터질 때 남자들도 딱 깨닫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좀 심하다. 그 이제 보도를 저희가 했으니까 저희도 그런 단톡방 같은 거 이제 다들 보셨잖아요. 그러면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좀 되게 인식시켜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여성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 중에는 이제 성관계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촬영물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촬영물들도 되게 많을 텐데 남성들이 자신이 출연하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여성과 다른 어떤 수치심을 느끼는 측면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등장하는 영상을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해서 단톡방에 뿌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여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좀 소유의식? 그러니까 대상. 내가 나오는 건 상관없고 내가 이제 가지고 노는 어떤 것들을 보라, 내 장난감을 보라, 이런 어떤 소유의식에서부터 좀 여성 혐오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처벌이 강화되는 게 분명히 이제 도움은 되겠지만 일단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영상에 등장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큰 피해와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실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걸 인식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늘 말만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한마디만 보태면 이제 아까 부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뭐 어디 남자들만 있는데 강연을 가시면 처음에는 뭐 당연히 듣기 싫죠. 뭐 이런 뭐 앉혀가지고 이런 얘기. 근데 이거를 이제 어느 이제 순간이 딱 되면은 남자들도 이제 딱 그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저 비슷한 것 같은 게 이제 남자들도 이제 다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서 막 그걸 돌려보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포션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남자들이 막 모여서 뭐 야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영상을 돌려보고 이런 정도까지 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준영 사건도 되게 공익 제보자가 그 남성 공익 제보자가 얘는 안 되겠다라는 제보로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남성들이 잘 이 감수성이 없으니까 선을 딱 명확하게 그어주고 거기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인간답지 좀 못한 행동이라는 거를 좀 계속 그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어떠세요? 네, 저도 네. 아까 그 부분을 네.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거북해 하던 분들도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이 사람,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걸 느끼는 지점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포인트들인지 궁금해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느끼게 놀랍게도 되는지.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사람이 사람이다. 그 생각을 지금까지 못했다는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였고 나는 일본 야동, 서양 야동, 국산 야동 중에 국산 야동이 제일 좋더라. 아무래도 이제 한국 여자를 보는 것이 내 정서에 맞더라. 이런 방식의 당연했었던 문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스스로 문제의식이라든지 질문 자체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콘텐츠로만 생각했었는데 그 영상이 사람이고 폭력이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인지? 그 자체가 그냥 전환의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그런 전환이 이뤄진 사람들이 말하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은 내 삶에 이런 어떤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이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이미 너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모텔 갈 때 어디서는 지금 내가 보여지고 있는 게 아닐까, 찍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 시선이 실제로 이성적으로 지금이 찍히고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아도 그냥 이제 맞아요. 의식 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쉽게 이 문제에 공감하고 목소리 내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여성들이 더 이상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더 많이 호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런 전환이 이루어진 그래서
내가 음. 그렇게 그런 피해를 음. 입을 가능성이 없어도 그 폭력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남성들이 다른 남성에게 말하기를 하는 그런 맞네요. 순간이 음. 이제 우리 사회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그거 맞는 것 같은 게 진짜 이제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뭐 이런 프리스커트 뭐 이런 거 그 성 젠더와 관련된 보도를 하면 메일들이 꼭 저도 했는데 남자 기자한테 안 오고 여기자들한테 가요. 막 그래서 내용은 뭐 이렇게 귀찮게 이렇게 떠드냐 이거예요. 뭐 무슨 그런 식의 저희 사이에서 이제 음. 회자되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음. 그분이 공통적으로 메일을 이렇게 주시는데 자기가 어. 최근에 이제 치마 입지 말기 운동은 아니고 음. 네. 자기가 원하는 유니폼을 입자 운동을 했었어요. 치마 그 유니폼에 보도하고 있죠. 있는 네. 편견을 버리자. 음. 뭐 근데 하여튼 내용을 읽어보면 뭐 정서는 그거예요. 이렇게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우리의 오래된 정서 있잖아요. 왜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드냐 이거야. 그런 내용들이 오빠 이제 민정. 뭐막 하면서 그런 게 사회 풍조를 만들지 마라. 네. 손끝만 스쳐도 네. 성추행. 그렇죠. 뭐 넘어뜨리면 그 되게 성폭행. 예쁘다고 하면 성희롱 뭐 음.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라임이 정성스럽게 있더라고요. 그쵸. 적어주신 분. 근데 이게 이제 그게 뭐랄까요? 이게 뭐 정당한 건 아니지만 이 이제 어떤 많은 이제 대중 남성들의 어떤 이제 반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싫은 거야. 이거 내가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반응인 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알게 된 이제 좀 남성들이 물론 이제 뭐 사석에서 막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막 엄근진하게 막 해서 야 임마 너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거 젠더 저기 위배되는 거야 이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저 그런 거 좀 그러니까 뭐 딴 얘기로 돌린다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넌지시 근데 하는데 내가 뭐 했는데 뭐 누구 죽었대더라 그런 얘기 좀 저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좀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이게 좀 더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대학생들 그 신입생이나 후배들 성희롱한 카톡방에서도 여성들이 아니라 그 카톡방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제 못 참고 제보를 하거나 그쵸. 대자보를 네, 붙인 네.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공론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자정작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근데 희한하게 네. 저도 이제 남중 남고 출신이거든요. 저도 남고 커뮤니티가 출신. 꽤 많이 있죠 카톡에. 근데 각 방별로 달라요. 어떤 방은 되게 좀 이런 페미니즘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방도 있는 반면에 어떤 방은 또 여성을 품평함으로써 유대를 그렇죠. 하는 데가 또 나를 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내보이고 막 네. 그걸로 그때 이렇게 뭐 친해짐을 좋은 같은 느끼는. 화장품. 경우도 야 너네 여성 혐오주의자야 이러고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되게 저도 중요한 인연이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 저도 이제 침묵으로 일관을 하는 방이 있고 어떤 방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런 걸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방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럴 때 그런 불편감은 있는데 네. 사실 그 모든 관계를 내 삶 속에서 단절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샤이 페미니스트 남성들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공적인 말 만들기 그런 것도 조금 그 다음 순서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제일 효과적인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처벌 강화 얘기도 나왔지만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공적으로 좀 처벌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돼서 그런 방에서 막 우리가 막 도덕 훈계를 막 친구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 요새 이러다 간다. 기사를 하나 띄워줘. 이거 갈 수가 있다. 기사를 하나 야, 링크를 공유. 니들 이런 데서 여기 하지 마라. 이거 요새는 이러면 간다는 거를 좀 이렇게 인식을 해주고 하면 또 단순하게 정준영 사건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주는 이미지가 그 파급력이 컸던 거 맞아요. 컸어요. 그 이후로 되게 많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네, 네, 특히 그런 저도 이제 여러 남성 커뮤니티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저희 이제 그 인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정준영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를 잘한 것 같아. 그렇지. 그게 되게 남성들의 그 인식 구조에 네. 많은 맞아요. 파급을 미친 것 언어를 같아요. 만드신다는 것도 되게 지금 와닿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얘기한 그러니까, 동진 기자가 얘기한 네. 대로 얘들아 뭐 너네 이러면 안 돼. 뭐 여성 혐오자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개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처벌되어야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당위, 걔도
그런 것에 대한 기초적인 음. 사건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할 때 꼭 굉장히 이제 음. 낮은 수준에서 그렇죠. 너네 처벌받는다 이것만 계속 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더 나누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좋을지 그게 아직 롤모델처럼 그쵸. 눈에 보이는 그런 롤 역할 모델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단톡방에서 괴로워하는 남성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많아요. 단절할 수는 불편할 없지만 때도 음.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제보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있던 남자분들이 제보를 하고 그런 게 뭐 그분들이 뭐 대단한 엄청난 페미니즘 뭐 저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인간적으로 야 이건 좀 그런데 약간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그치. 야 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도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너는 제보를 무슨 하는 거죠. 선비냐 이러면서 그렇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네. 또 뭐 따돌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제 누나가 2명 있는데 이 피해자가 우리 누나였다면 이라는 상상을 하면은 감정적으로 좀 돼요. 그렇죠. 네. 우리 가족? 음.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좀 둔감한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뭔가 그런 큐거리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음. 뭐 공감할 수 있는 지점. 그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당연히 여성들이 느끼는 여성들의 감정과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 상대자인 남성들은 어떤 욕망을 느끼고 어떤 식의 사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좀 효과적인 언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사고 구조와 욕망 체계와 이게 되게 생물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대다수의 남성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좀 거기에 효과적인 단어들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좀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얘기가 이제 남성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의 주제들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런 얘기를 편하게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못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적폐와 같은 문화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까놓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반성한 적도 없고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시한 적도 없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통받는다. 물론 이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도 중요한 지점인데 가장 그것의 시발점에 가까운 남성 문화에 대해서 정말 열어놓고 하나씩 들여다보고 어떻게 고칠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문득-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문득 궁금한 건데 혹시 활동가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계세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래요? 활동가분들 네, 저희 단체의 성격 자체가 이제 비영리 여성인권 운동 단체이고 그리고 실제로 피해 지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사례 회의하면서 접하게 되는데 피해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도 하세요. 혹시 이 단체에 남성이 있나요? 또 불편해하실 네, 수 그치, 있어요. 그것 그거는 자체가 또, 어떤 불편감의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피해자 고충을 이렇게 이제 해결하시다 보면 모니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활동가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좀 정신적 충격 같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떠세요? 네, 저희가 올해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게 활동가 심리치료. 를 일부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가 분들이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고는 있어요. 근데 집에서 혼자서 그 영상들을 찾고 삭제하고 그 폭력이 전시된 마치 너무 이제 힘들 것 정육점 같아요. 같은 네.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업무를 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동료들과 같이 일로서 그걸 하면 조금 안전하다는 감각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벌써 갔는데 50분.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정보는 저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청취자분들한테 네. 대처법.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저희 대화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이 녹아져 있긴 하지만 짤막하게 딱 자신의 불법 영상물이 딱 발견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 네. 본인이 몰래 찍히거나 네. 혹은 유포되거나 유포 협박됐거나 혹은 합성물을 발견했거나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증거 확보하기. 증거 확보. 네, 무조건 증거 확보. 그래서 현행범으로 치마 속을 찍었든 네. 아니면 이제 영상이 유포된 거를 확인했든 혹은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졌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물리적인 공간이면 물리적인 공간의 증거, 디지털 공간이면 디지털 공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때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는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 찾기. 그래서 친구든 아니면 가족이든 아니면 학교 공간이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같이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 조력을 받아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힘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것을 시도해 보는 거. 그리고 가장 만약에 주변에 그런 조력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조력자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이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면 재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신고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후 신고하기. 네, 요런 모든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3단계 그리고 이거는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비슷한 네,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거는 재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만큼 지난해주고 지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것. 네,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저희는 당연히 신고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막상 화가 났을 때 너무 이걸 막고 싶고 화가 나서 그냥 경찰서로 갔을 때는 의외로 이것이 형사 사건으로 돼서 국가가 인지하면 형사 재판까지 간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고 나의 이제 많은 정신 에너지와 신체 그렇죠. 에너지가 재판 사용된다라는 정말 힘들죠. 그거를 모르고 시작을 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근데 그 전에 마음의 준비. 절차를 좀 알고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 연락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에 요 네, 단체. 그리고 저희 말고도 저희 단체가 계속해서 국가에 요구했어요. 우리 단체가 다 커버할 수 없다. 여가부 같은 그런 이제 커다란 국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해서 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피해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응하는 지원팀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에게만 상담 주셔야 된다라고 하긴 어렵고 그런 창구들과 지원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즘에 디지털 장의사 뭐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건 약간의 민간 업체죠. 그런데 맡기는 건 어때요? 돈을 받고 삭제를 해주는데요. 100% 믿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네. 같긴 해요. 그게.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그분들이 이제 사업 주체 자체가 IT 영역에서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빠지신 경우가 많아서 남성이신 경우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것이 성폭력 사건이라기보다는 성폭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기계적인 요청이 왔으니까 삭제는 하는데 그것을 성폭력 관점으로 다룬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노동 시간에 따른 그것을 이제 상품화 시켜서 비용을 받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평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을 이용하시지 않게 하려고 저희 단체가 만들어진 거고 저희 단체가 국가 피해 지원 삭제 시스템을 요청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를 이용하시지 말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돈 쓰는 것도 참 이런 범죄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내 돈 주고 그 수많은 범죄 중에서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피해를 당한 것도 이런 모자라서 범죄가 진짜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 지워졌는지도 모르고. 그치. 그게 그 제일 뭐 힘들 것 같아요. 돈대로 들고.
저희 단체 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삭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삭제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찾다 검색하다가 디지털 장의사 찾아가시는데 사회 초년생 거의 피해자 연령대가 20대인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에게 오셨을 때 사채 쓰기 직전인 상황 이런 경우들도 있고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돼버렸어요.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불법 촬영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기 정혜경 때문에. 기자가 좀 더 추가로 전달할 정보가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네. 거랑 이제 비슷한데요. 네,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거는 뭐 네. 몇 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 네네. 네. 아까 이제 부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피해자가 됐다 아니면 뭐 도움을 구할 때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3군데를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부대표님 계시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포함해서 여성 긴급전화라는 단체도 있고요. 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꼭 자막을 저희가 요청을 이렇게 네. 깔아야 하시기 되겠네요. 바랍니다.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부대표님 끝으로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내용 뭐든 좋으니까요.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제가 어디 가서 발언을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 자체가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각이 맞아요. 너무 무겁고 음.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해결될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감각을 주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가장 견지해야 될 것은 네. 이 폭력은 끝낼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냐면 산업구조를 해체하고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보는 낙인의 방식을 지우고 그리고 그 피해 촬영물을 본인이 자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말 솔직하게 말했을 때 유희를 위해서 보기도 하지만 그냥 재밌어서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국산 야동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촬영된 것이 유포될 때는 정말 딸감이라고 하는 그렇게 소비되기 때문에 그거를 직시하고 솔직하게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소비를 하지 않기. 그래서 산업구조 해체하고 낙인 찍는 것 그리고 그거 소비하는 문화를 바꿔 나갔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끝낼 수 없는 엄청난 폭력처럼 느껴지다가도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의 사고가 바뀌었을 때 생각보다 쉽게 바꿔 나갈 수 있는 폭력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낙담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혹은 너무 이제 거대해서 우리가 건드릴 수 없다가 네. 아니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생각이 났던 게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아이히만,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히만이 수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사람인데 자기가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었더니 한 유태인 노인의 뺨을 때린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내 그쵸. 책상 위에서 이뤄진 그러니까 거니까. 사실 버튼 하나 누르든 가스실 버튼을 누르든 그런 디지털 성폭력도 이런 게 아닌가. 직접 내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라는 단위가 아니라 그냥 난 다운받아서 봤어라고 해서 되게 무감해지는 그런 범죄가 아닌가. 실제로 내가 직접 행하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위험한 범죄라는 게 단순히 내가 몸을 직접 이용하는 물리적 가해를 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벽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가해도 매우 큰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오늘 그 점을 좀 배웠던 것 같다는 생각이 뭐 그 얘기를 하여튼 남자들도 좀 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시작이죠. 왜냐하면 다들 뭐 그런 이걸 스쳐 지나간 경험들이 다들 조금씩 있으니까 막 죄의식에 막 이런 것도 있고 불편하고 말도 못 하겠고 어디 가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야 이제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말자. 이건 누구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터놓고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클로징을 하려고 그랬더니 네. 굳이 또 원정진 기자가 할 말이 있었어요. 중요하다는 그만큼 생각이 이제 들어요. 오늘 네.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네, 이제 불법 촬영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오늘 그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서승희 부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 그 여성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는 문화도 중요하고 또 이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당연히 제도적으로 처벌 더 강화돼야겠죠. 저 개인적으로 오늘 되게 많이 배운 그런 불타는 청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